네, 자, 전산회계 1급 제 87회 이론부터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합격률이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86회를 촬영하면서 이거 난이도 조절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합격률이 21.8%까지 떨어졌습니다. 2급이 50%고 전산세무 2급보다도 또 낮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수험생들이 기존 공부 방식으로 해서는 그 원서비만 날리고 고생대로 하고 굉장히 이번에 실망한 그 수험생들이 많았을 건데 합격률을 어디서 이렇게 했는지 그 연도별로 보니까 평균 합격률이 보통 39%였어요. 근데 지난번 86회가 마이너스 12%가 빠졌고 이번에는 17%까지 이래서 합격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는데 자 출제 경향 이거 86회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87회입니다. 87회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86회처럼 비슷하게 그 출제 경향이 굉장히 비비 꼬아놨습니다. 지난번처럼 암기 위주 문제는 이제 거의 안 냅니다. 안 내고 원리 이해를 잘 하는지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있고 특히 이론 문제에서 한번 재고자산 평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거 가지고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안 나오다가 요즘 전산회계 2급도 그렇고 1급도 한 문제씩 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10번 실무 시험 문제 여기서 좀 원리 이해를 평가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소한 문제들 이론 문제 1, 2, 4, 7 특히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 뭐 재무제표의 작성과 원칙 그 다음에 제조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 그 다음에 또 보면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이러한 것들 그전에는 뭐 한 3년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했던 건데 이번에 아주 어쩌다 한번 나오는 문제들을 다 모아놨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실무 2-2번 그 다음에 2-6번 이것도 마찬가지고 좀 생소한 문제들이었고요. 또 이런 게 꼭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전산세무 2급에서 출제되었던 문제 1급에서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이번에 전산회계 1급에 나타나는데 이론시험 15번 문제 이런 경우 그 대손세 공제 요게 전산세무 2급 부가가치세 신고서 할 때 나오는 건데 요게 1급에 한 문제를 툭 넣어 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중하 뭐 이론시험 같은 경우 5문제 이렇게 골고루 했던 게 하 비율을 많이 줄여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증빙서류 이용한 것들 이러한 것들 계속 출제하고 있고 결론은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단기간 뭐 3주 만에 합격했다 4주 뭐 해서 단순 암기 중심으로 특히 학원 같은데 기존에 이거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다 강조하는 것들이 그 공식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최소 2번 이상 요거를 꼭 반복하는 학습이 필요하고요. 특히 원리 이해 없이 암기만 해서는 절대 합격권에 들기가 힘들다는 거. 자, 요걸 감안해서 하나씩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론 시험 볼 때도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시고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감독권 확인 번호 들어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자, 수험 번호인데 여기 출제하면서 백데이터를 제가 설치를 해봤더니 오류가 생겼더라고요. 수험 번호는 그 시험은 이렇게 그 한글 파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실무에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입력할 때 6 했는데도 요 번호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2에 1, 7개를 치든 맨 뒤에 6자를 넣든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유형은 A형으로 편성하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 2613 그러면 주식회사 봉천 산업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일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자,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것들 교재, 이론교재 보면
431페이지에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자, 계속 기업의 원칙. 경영진은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자, 기업은 창업하면 뭐 몇십 년 가고 싶겠죠. 그래서 계속 기업을 원칙으로 한다는 첫 번째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런 거 작성하면 책임은 누가 있느냐? 그 전에 이거 한 문제 나왔었는데 회계 담당자에게 있다? 아니죠. 누구? 경영진에게 있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가보면 항목 구분 표시 있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구분해서 중요한 항목은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해서 표시하고, 단 요게 나왔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 표시할 수 있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 현금, 당좌이금 뭐 다 따로따로 분개를 하지만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표시할 때는 당좌자산, 그 안에서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다 묶어버리기도 하죠. 외상매출금 받을 놈을 매출채권으로 묶기도 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구분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통합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유사한 것끼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뭐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 전기와 단기 두 개를 다 표시하도록 이렇게 해 있는 건 우리 재무상태표가 보면 전기, 단기분이 있죠. 그 다음에 항목이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한 번 했으면 그 항목은 다음 해에도 똑같이 해. 왜? 그래야 전년도와 올해가 비교가 되니까. 그 다음에 보고 양식, 재무제표의 명칭 및 기재사항, 기업명 뭐 이런 거 다 표시해야 된다. 금액 단위 같은 거.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아까 누구한테 있다? 회계 담당자가 아니고 경영자에게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이 재무상태표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를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거 외에 주석이 있죠. 별도의 설명.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 할지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 표시할 수 없다. 있다죠, 아까.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잉여금은 구분 표시할 때, 자, 잉여금은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분하고 표시해야 한다. 맞죠? 자본에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반 원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요게 생수화 문제가 나오는데 교재 434페이지에 이렇게 박스로 요게 있는 거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제조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 가장 올바른 것 어느 것부터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조원가 명세서가 첫 번째로 가 있는데 왜 이거를 먼저 해야 되냐면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손익계산서에 가서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먼저 해버리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완성품 제조원가를 구해서 이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 다음 손익계산서 작성하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이익이 나오죠. 당기순이익. 그 당기순이익은 2급에서 배울 때는 개인기업이니까 사장님 혼자서 다 먹으니까 그냥 자본 계정으로 넘겨주면 되는데, 그래서 2급에서는 손익계산서 한 다음에 재무상태표 마감하는 순서 문제가 나왔었죠. 자, 이번 2급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손익계산서에서 법인기업은 이익이 생기면 사장님 혼자 마음대로 안 되고 주주총회를 거쳐서 이 이익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배당금은 어떻게 주겠다 해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처분하다가 남는 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어디로 넘어가요? 재무상태표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본 항목이 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남으니까. 자, 그래서 순서가 여기서 완성품 제조원가가 나와야 매출원가 계산이 되고 손익계산서, 그 다음
여기서 생긴 당기순이익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처분 계산서, 그리고 다 사용이 다 안 된 것들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에 마지막에 기록을 해준다. 자, 요 순서. 그러니까 제조원가명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요 순서대로 돼 있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이 평가 방법, 재고자산도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기말상품 재고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리 2급에서 배웠던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자, 옳지 않은 것. 자, 후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평가 방법이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지금 생각할 텐데, 실제 물량 흐름. 보통 우리 일반적인 마트에 가면 생필품들, 자, 대표적인 거, 우유, 신선식품, 고기, 채소. 이거 여러분들 고를 때 그 배달해서 진열하는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보면요. 어제 그저께 가져온 걸 앞으로 뺍니다. 그리고 오늘 가져온 걸 뒤로 보내요. 왜? 이거 시간 지나면 유효기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뭐한 사람들은 좀 뒤쪽에 있는 걸 쓱 끄집어내죠. 날짜 보고. 자, 보통 일반적인 물량 흐름은 선입선출법을 씁니다.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파는 방식. 그래야 변질되지 않으니까 유효기간 내에 다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와인 같은 거, 와인은 비싼 거는 어떤 게 비싸요? 오래된 거, 몇십 년, 뭐 100년 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당장은 먹고 사니까 와인 공장에 가보면 어느 정도는 팔아요. 근데 일정 부분은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뭐 10통을 만들면 한두 통은 남겨놔요. 왜냐하면 앞에 거는 팔아야 직원들 월급도 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반대, 후입선출법을 선호합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자, 후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평가 방법이다.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있죠. 실제 물량 흐름은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건 오래된 와인은 일반인들은 못 먹죠. 돈이 어디 있어. 일반적인 물량 흐름은 선입선출법이다. 그래서 1번이 지금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후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평가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뭐 우유, 육류, 채소, 선입선출법에 따라 판매하고 물량 흐름과 일치하나 후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정반대의 방법을 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적용 시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이 원가로 구성한다. 자, 앞에 먼저 들어간 거 다 팔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남는 거는 최근에 들어온 거.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구입한 상품이 이 마트 입장에서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이 재고로 남겠죠. 먼저 들어온 거는 일주일 전에 들어온 거 다 팔리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이거 교재에서 제가 선이총후 해서 가르쳐 준 거 있죠. 앞글자만 따서 물가가 상승할 때입니다. 하락할 때는 반대가 되고요. 재고자산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순으로 금액이 크다 이 말입니다. 요거까지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이 강의가 4, 50분 내에 못 끝나니까 자 2급에 가면 요거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총후 그리고 자산이 크면은 이익도 그만큼 커집니다. 똑같습니다. 선이총후. 근데 매출원가는 비용이에요. 얘는 반대가 됩니다. 선이총후가 반대가 된다. 시험 볼 때 이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선이총후 해놓고 이렇게 화살표에서 어느 게 제일 큰가 따지면 빠를 겁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평균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매출원가가 어떻게? 매출원가입니다. 선입선출법이 평균법보다도 적게 계산된다. 맞는 말이죠. 자, 아참은 반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총평균법이 보기 4번에 나와 있습니다. 1급에는 요 표를 안 넣었는데 2급에 요게 있죠. 총평균법. 토탈 에버리지 메소드에서 자, 평상시에는 단가를 안 적어요. 그러다가 한 달 다 끝났습니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그러면 총 들어온 거 지난달에 팔다 남은 거에 40개, 10개면 150개. 총 금액 36,000원. 36,000원 나누기 총 수량 150개 하면 하나당 240원. 그럼 240원을 나중에 여기 기록해주고 여기 기말 재고에게 마지막 한 번 해줍니다. 이게 토탈 한 달치 한꺼번에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다 해서 총평균법이라고 합니다. 총평균법은 기초재고 자산과 단기에 매입한 상품에 대해 기초재고 요거죠. 요거 100개 2만 원.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거 요거 40개 10개 대 평균 단위당 원가로 기말 재고 자산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번, 3번, 4번은 맞고요. 요거는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아마 많이 틀렸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요 스타일이 이 출제위원 여러 명인데 검토위원 따로 있고 출제위원 중에 요거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자, 4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서초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출 내역이다. 주식회사 서초의 재무상태표에 계산될 개발비, 무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자,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신제품을 개발한다. 삼성의 반도체를 개발한다. 또 요즘 핸드폰 같은 경우 갤럭시 폴드가 나왔죠. 자, 요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이게 성공할지 말지 몰라. 그럴 때는 시험 연구 단계라 그러고 이게 갤럭시 폴드가 될 것 같아 접는 게 그러면 그때는 개발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 단계는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 아직은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냥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근데 성공 가능성이 높고 특허를 발급받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제품도 나오고 그때부터는 개발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요 밑에 먼저요.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하지 말고 비용으로 기록한다. 근데 만약에 개발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개발 단계에 들어간 걸 한꺼번에 자산으로 일단 그 표시하면서 그걸 비용으로 처리할 때는 특히 여기 보면 감가상각비 같은 거 있죠. 후에 비용으로 하나씩 처리합니다. 특허권 같은 경우도 무형자산 생각하듯이 자 이렇게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간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연구 활동 여기서 지금 질문하는 거는 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구 활동비 이거는 안 되죠. 연구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 활동에 사용할 기계 장치를 취득했어요. 기계 장치를 취득한 거는 요거는 개발 단계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보지 않고 나중에 추후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만 요거를 개발비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산 전 모형이 설계 및 제작 비용. 생산 전이다 하면 이미 개발이 완료된 거죠. 갤럭시 폴드 본격적인 생산 들어갔다. 이건 무형자산 개발비로 볼 수 있고요. 요것도 개발비로 볼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들은 요 밑에 있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여러 대체안이 탐색, 평가. 이건 시험 연구 단계예요. 갤럭시 폴드를 만들까 말까 하는 단계에서 나온 탐색, 평가 비용은 이건 시험 연구 단계니까. 그래서 가장 헷갈리는 건 요겁니다. 개발 활동에 개발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개발비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개발 활동에 사용할 기계장치 취득 원가는 인정이 안 되고 나중에 요 기계장치가 감가상각비로 이거 비용 같은데 근데 요게 아까
자산으로부터 효익이 여러 회계나 결제 기대되는 경우 체계적 합리적인 배분 절차라는 건 비용,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과정을 거쳐 인식합니다. 그래서 얘는 개발비가 맞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연구 단계로 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요거는 뭐 평상시 나왔던 스타일로 나왔네요. 자,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이 발행 금액이 아니고 액면 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 수를 곱한 거. 자본금은 반드시 액면 금액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했으니까 얘는 아니고요. 맞는 거고. 자본은 기업이 소유주인 주주의 몫으로 자산에서 채권자의 지분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 기본 공식이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차감 맞고요.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손익이 성격을 가진 항목으로 당기 순이익에 반영해야 된다. 자, 여기 용어가 미실현 손익. 요거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계정공익 조교 등록 딱 가서 자본 항목 쪽에 쭉 보다 보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보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 환산 이익, 환산 손실, 평가. 이건 뭐냐면 미실현 손익이다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평가해서 이익은 됐어. 근데 이게 우리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 주식 올랐어. 팔아야 돈이죠. 그런 말이 있죠. 이거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 또는 손실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것들만 모아놓은 게 바로 기타 포괄 손익이고요. 얘는 여기 보면 자본 항목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당기 순이익에 반영된다?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돼야죠. 손익이 들어갔다 그래서 얘가 수익 비용이 아니에요.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평가 이익인 경우는 실현은 안 됐지만 미실현 이익이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자본의 증가로 보는 거고요. 반대로 평가 손실은 자본의 차감 항목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항목이 아니고 자본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번이 뜰린 게 되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이거 들어가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딱 검색해 보면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요런 문제 나오면 땡큐하고 그냥 받아줘요. 이거는 절해야 됩니다. 그래도 요런 문제 하나씩. 자, 다음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계정공익 조교 등록 딱 가서 자본 조정 밑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급 있습니다. 자기 주식 있어요. 주식 매수 선택권, 주식 매입 선택권 같은 말이죠. 매입이나 매수는 다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 몇 번이야? 6번. 예. 요거는 기타 평가 들어간 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차감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 문제.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아까는 재무제표 작성 원칙, 이번에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요게 나왔는데 여기서 또 용어가 막 헷갈리게 나와서 실현주의, 발생주의. 제가 발생주의는 여러 번 이야기했죠. 발생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 현금주의. 우리 가계부, 돈 들어온 거 기준으로 잠부를 작성하죠. 근데 회사는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올해 거냐, 내년 이익이냐, 비용이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근데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은 발생주의 해놓고 여기 수익은 실현주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아마 많이 고민들 했을 거예요. 자, 요거 보충 설명 좀 하겠습니다. 우선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은 이론 교재 433페이지에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기간 배분 원칙.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 기간에 맞춰서 발생주의 원칙으로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 요거 먼저 설명할게요. 발생주의 했다가 실현주의는 또 뭐냐? 자, 여기 보시면 실현주의, 발생주의 하는데 원칙론적으로는 발생주의를 근간으로,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그걸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게 생겨요. 자동차를 36개월 무이자 할부했어요. 요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요거 매출 수익의 인식 기준을 뭘로 보냐면 대금 회수. 그러니까 단기 할부 판매 1년 이내면 그냥 판매할 때 판매로 봐요. 그럼 수익의 인식 기준이 돼요. 문제는 36개월로 팔았어요. 그러면 이거 수익으로 잡으면 이거 36개월 다 회수가 될지 안 될지 또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이 되면 차를 팔았을 때 매출액으로는 잡는데 세무 계산할 때는 요거는 수익으로 보지 말자. 언제 그러면? 수익 인식은 대금 회수할 때, 할부금 받을 때. 그게 바로 실현주의입니다. 발생주의를 기본 근간으로는 하고 대신에 이러한 케이스에는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돈 받을 때 요걸 실현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죠. 발생주의 안에. 자, 다시 되돌아가서 자, 수익은 실현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미실현 수익은 당기손익에 산입하지 않을 원칙으로 한다. 아직 할부금 못 받았어요. 그거는 수익으로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잡아놓으면 세금만 많이 내죠. 뭐. 수익과 비용은 서로가 분리해서 대응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해서 마주보게끔. 그리고 금액 생략해서는 안 된다.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 요거 보기로 나왔을 거예요. 순액. 서로 약분해가지고 남는 것만 그렇게 안 되고요. 수익 항목과 비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생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분 표시 마찬가지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딱딱 구분해서 손익계산서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에 그 다음에 아까 추가로 설명한 것까지. 자, 수익은 실현주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거는 예외조항으로 맞는 거예요. 발생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그 안에 실현주의라는 예외조항이 있고요.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아까 수익비용 서로가.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순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안 된다 그랬죠. 뭘로? 총액으로.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은 기본적으로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헷갈리는 문제고요. 자,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는 이번에는 복잡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조금 함정을 파놓긴 했어요. 이거는 뭐 함정이 거의 없고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 매출원가 공식에 대입하면 되죠.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액이죠. 자, 기초 3만 원 플러스 순매입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비 연결액이 있으면 빼고 근데 없어요. 근데 운반비가 있습니다. 매입시 운반비는 더하죠. 2개 더해줘요. 그럼 155만 원. 여기서 기말상품재고액 10,000원을 빼요. 그러면 매출원가 나오죠. 몇 번이? 8번. 자, 157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요거는 쉬운 문제고요. 자, 9번 문제. 자, 원가회계인데 다음 중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옳지 않은 설명. 자, 단기 제품 또는 완성품 제조 원가.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원가의 3요소, 재료비, 농업비, 경비. 예, 뭐 제조관제비 하나 들어가죠. 3요소의 기말 제공품, 기초 제공품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맞죠? 자, 여기 제공품 계정에서 기초 제공품, 그 다음 재료비, 농업비, 경비, 제조관제비,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이건 더하고 요거는 빼고 해서 나온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완성품 제조 원가. 자, 맞는 말이고요. 기말 원재료 가액이 기초 원재료 가액보다 작을 경우 직접 재료비는 단기 매입 원재료비보다 커진다.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재료비. 자, 기말 재료비도 마찬가지예요. 기초 있고 단기 매입액 있고 그 다음에 기말 빼요. 그러면 단기 재료 소비액이 나와요. 직접 재료비가 나오죠. 자, 기말 원재료 가액이 얘가 기초 원재료 가액보다 적을 경우, 얘가 기초보다 적다. 기초가 만약 20원, 기말이 10원. 요 말이죠. 직접 재료비는 이 소비액은 단기 매입 재료비보다 커진다. 자, 요게 1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20원이에요. 자, 요거 얼마가 될까요? 110원 되겠죠. 그러면 합계액은 120원 똑같으니까 얘는 110원이 돼요. 그래야 120원 되죠. 그러면 재료 소비액은 110원, 매입액은 100원. 그러면 소비액이 매입액보다 크죠. 자, 직접 재료비는 단기 매입 재료비, 요 110원은 100원보다 커진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고요.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 지금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계정 그려놓고 보면 별건 아닌데 문장만 봐서는 저도 헷갈려요. 이거 한번 싹 금액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말 제공품 가액이 기초 제공품 가액보다 적을 경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보다 커진다. 자, 이것도 금액 대입해 보겠습니다. 기말 제공품 가액이 이게 기초 제공품 가액보다 적을 때, 자, 얘가 20원, 얘가 10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얘는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재료비, 농업비, 경비, 제조관제비 한 게 총 제조 비용이에요. 총 제조 비용과 제품 제조 원가는 다른 겁니다. 단기 것만 더한 거예요. 단기 것만. 그러면 요게 20원, 기말은 10원이고 요거 1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합계 120원. 얘도 120원. 그러면 요게 110원이 되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 이렇게 됐을 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보다 커진다. 요게 100원, 얘는 110원. 맞죠? 3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4번. 단기말 미지급 급여가 전기말 미지급 급여보다 작을 경우 단기 농업비 발생액은 얼마이냐. 이게 단기 지급액보다 커진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농업비 공식. 여러분 교재에 보면 있습니다. 농업비에. 농업비, 급여, 소비액, 발생액 같은 말입니다. 당월 직원들 월급을 100원 줬어요. 근데 전월 미지급액, 지난달에 회사에 돈이 모자라서 급여를 못 주고 다음 달에 줄게 해서 준 게 있어. 자, 전기말 미지급 급여, 단기말 미지급 급여 있는데 그거는 빼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또 다 못 줬어. 이건 다음 달에 줄게. 이게 당월 미지급액입니다. 근데 이게 조건이 뭐예요? 당월 미지급 급여가 얘가 전월 미지급 급여보다 작을 경우 그러면 얘가 20원, 얘가 10원 이 말이죠. 자, 이건 더하고 이건 빼줍니다. 그러면 단기 발생액, 요 발생액은 얼마예요? 20원 빼고 10원 더하면 90원이 되죠. 요 90원은 단기 지급액, 단기 지급액은 100원. 보다 커진다? 적죠. 단기 지급액은 100원. 단기 발생액은 90원. 자, 요게 틀린 겁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공식 써가지고 금액 대입해보지 않으면 요거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이거 누가 출제했는지 이거 1분 내에 못 푸는 문제예요. 진짜 비비고 하는 문제입니다. 원가회계에서 이런 문제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요령은 제공품, 재료비 이런 공식 요거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딱 T계정 그려가지고 딱딱 대입해봐요. 그러면서 하나씩 봐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눈으로는 저도 이거 잘 몰라요. 직접 해봐야지. 참 어렵게 비비고 놨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0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당기 총 제조 원가, 요거 용어 아까 조심하라 그랬죠. 총 제조 비용, 제품 제조 비용, 다른 말입니다. 총 제조 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만 한 거고 거기다가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더하고 빼면 제품 또는 완성품 제조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총 제조 원가를 구하라 그랬어요. 제가 제공품 계정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하지 않을 거란 소리예요. 당월 제품 제조 원가가 아니고 요거를 더한 금액입니다. 자, 당기 원재료 재고 증가액이 20만 원. 그 다음에 당기 원재료 매입액이 250만 원. 요거 가지고 재료비를 계산해야 됩니다. 재료비 계정 그려서 자, 재료비 기초, 기말, 매입액 그 다음에 요게 재료 소비액이죠. 사용액, 재료비. 자, 그러면 당기 원재료 매입액 이게 250만 원이에요. 근데 당기 원재료 재고가 증가했다. 기초가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얘가 20만 원 늘어났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걸 0으로 잡고 얘를 20만 원 하면 나오죠. 그러면 요거 합계 250. 250에서 20만 원을 빼면 뭐가 돼요? 230만 원이 되죠. 재료 소비액을. 자, 직접 재료비 230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노무비 다른 거 없습니다. 120만 원. 20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경비 자료 없고 재관접비 있습니다. 180만 원.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돼요. 얘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함정 파는 거예요. 완성품 제조원가 구하도록 함정 파는 겁니다. 그냥 요것만 더하면 됩니다. 230만 원, 120만 원, 그 다음 180만 원 더하면 530만 원 나오네요. 참 비비고 왔습니다. 요것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런 문제 또 처음 봤고요. 자, 11번 문제. 자, 요거는 예전에 평상시 나오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이 특징으로 옳은 것, 직접 원가, 간접 원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단일 종이 제품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옳은 것 답은 보이죠. 단일 종류를 대량 생산, 사탕, 껌 이런 것들. 자, 한번 복습해 봅시다. 교재에 있죠. 개별 원가 계산, 조선, 배 만드는 거 요즘 뭐 우리나라 계속 1등 하고 있죠. 항공기 제조, 건설업, 아파트 짓는 거 이런 거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 단일 제품 대량 생산하는 거. 핵심은 얘는 우리 그 제조간접비 배부,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있죠. 그게 핵심이에요. 직접비와 간접비. 왜냐? 배를 여러 척 드라이 도크에 가보면 막 유조선부터 화물선 막 만들어요. 자, 각각 장부를 따로 하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간접비입니다. 그 간접비를 얼마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원가 계산이 됩니다. 배 한 척 만드는데 얘가 얼마 돈 들었다. 그래서 요게 핵심.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각각의 선박에 어떻게 배부하느냐. 요게 핵심이다 이거예요. 개별 원가 계산. 주문 생산 방식. 여기는 핵심이 기말 제공품, 월말 제공품 평가 평균법, 선입선출법 계산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재료비와 가공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원가 요소의 기본입니다. 자, 이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 제조간접비 나누어 계산한다. 이거 개별 원가 계산 설명이고
단일 종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 종합원가 계산 이게 정답 되고요. 고객이 주문이나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제품 선박 들어가고요. 제조간접비, 제조간접 원가는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부 기준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정하여 직접 배부법으로 하든 상호 배부법으로 하든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 12번 문제. 안 봐도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머리가 띵 하는 표정으로 지금 보고 있을 것 같네요. 자,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 중 단계 배부법. 아까 설명드린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방법.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문에 있는 거를 제조 부문으로 다 보내줘야 됩니다. 이게 제조 간접비예요, 여기가. 그래서 단계는 계단식으로 야, 우리는 수선 부문을 첫 번째로 하겠다. 그럼 얘 거를 전력 부문과 절단, 조립 다 보내줘요. 그 다음 전력 부문 보낼 땐 얘한테는 안 줘요. 완전 이기적이죠. 여기서 두 번째 2차 배부. 바로 제조 부문만 줍니다. 그렇게 해서 집계를 내는 게 단계 배부법. 직접 배부법은 아예 보조 부문끼리 그래도 한 번이라도 줬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상호 배부법은 양쪽 다 한 번씩. 예. 이렇게 1차, 2차, 3차 서로가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방법.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보내는 방법. 이게 상호 배부법. 자, 그래서 문제로 들어가서 보면 단계 배부법 아까 두 번째 최초 배부되는 부분이 경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에 배부됩니다. 아까 1차 배부. 됐죠? 보조 지금 틀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보조 부문 간이 배부 순서에 따라서 누가 아까는 수선비 먼저 했는데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 부문으로 하는 방법 맞습니다. 자, 보조 부문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수선 부문을 먼저 하든 어를 하든. 자,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로 완전히 고려 서로가 공정하게 한 번씩 주고받는 거 그거는 상호 배부법이죠. 단계 배부법은 일방적입니다. 어느 한쪽만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다 이거 틀린 거 되겠죠. 단계 배부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상호 배부법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13번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이거 원칙적으로 맞죠? 자, 물건을 팔 때 계산서 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 시기 전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일정하게 나가요. 그런 경우에 미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 가기 전에 뭐 계약금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전체 금액을 발급해줘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월 합계 세금 계산서는 예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이 다음 달 하나씩 할 때마다 발급하는 게 아니고 한 달 단위로 한꺼번에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3월 거는 뭐 한 열 몇 개가 돼요. 그거를 그 다음 달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다음 달 10일까지.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 요 날짜를 지나면 가산세를 물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틀린 겁니다.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거 맞죠? 자, 점차적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까지 확대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고요. 14번 문제. 조기 환급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는 종종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한두 번씩 나왔어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 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며칠 이내에 환급해야 되는가? 15일. 자, 교재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거. 조기 환급이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자, 창업을 했어요.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 목돈이. 인테리어도 하고 기계도 사고. 그런데 돈이 딸리는데 요거 나중에 환급을 받아요. 매출한 것보다는 매입이 더 많아요. 그럼 환급을 받는데 유동자금을 영세업자, 중소기업들 좀 도와준다고 조기에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 당해 조기 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시켜줘야 됩니다. 이거 저 세무서에 가면요, 조기 환급 신청서라고 그 민원실에 가보면 이렇게 용지 막 끼워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거 신청하면 되고 요즘 아마 인터넷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15일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자, 요것도 비비고 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 전산세무 2급에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1급에 나왔는데 주식회사 서천호 2018년 11월 20일 주식회사 중부에게 기계장치를 1,1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의 부가세 별도해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기계를 팔고 공급하고 어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2019년 2월 10일 주식회사 중부에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부도 확인까지. 이거 부도난 어음을 은행에 들고 가야 돼요. 부도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안 주니까 은행이 알아요. 그걸. 부도 났습니다. 거기. 그래서 부도 확인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두 줄 그어진 도장 딱 받고 이게 좀 사기성이 농후하다 하면 어음 및 수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가서 형사고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날짜 늦추면 형사고발 안 되고 민사로 가야 되는데 자, 주식회사 중부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도 없어요. 이거 법적으로 뭐 받을 확률도 없어. 주식회사 서초가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와 공제 대상 대손세액으로 가장 올바른 것. 대손세액 공제다 하는 게 요게 세무이과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자, 우리가 요거 판매할 때는 부가세 신고해서 부가가치세 다 냈습니다. 세금까지 다 냈어요.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부도가 나서 완전히 그냥 나도 같이 죽게 생겼어. 근데 세금 받아간 정부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이 세금은 돌려주세요. 우리 부도가 난 거. 그렇다고 아무나 또 안 받아주니까 은행에서 도장 받은 거. 그리고 또 일정한 시간을 둡니다. 6개월 플러스 1. 6개월을 기다립니다. 지금 부도난 날짜가 2월 10일이에요. 여기다 6개월을 더하면 언제예요? 8월 10일 이후 바로 8월 11일부터 8월 11일부터는 국세청에 요거 대손 됐으니까 요거에 따른 세금 낸 거 요 1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을 공제해 주세요. 아니면 세금 낼 게 없으면 환급 받겠죠. 자, 요거 해서 100만 원을 공제하는데 날짜는 자, 8월 10일인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2기 1월부터 6월까지가 1기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7, 8, 9 3개월은 예정 신고예요. 예정 신고 때는 요거 안 받아줍니다. 확정 신고 때. 그러니까 8, 9, 10, 7, 8, 9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2기 확정 신고할 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기 확정 신고할 때 여기 2019년이니까 금액은 1,000만 원이 아니에요. 세금만 돌려받는 거예요. 100만 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죠. 요거 세무이과면 자세히 배우는데 저도 요즘 미치겠습니다. 요거 세무 2급을 이런데 하나씩 툭툭 해놓으니까 이거 다 반영하면 전산회계 1급과 세무 2급 책을 합쳐버려야 되는데 그럼 뭐 책이 1000페이지가 넘어가 버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강의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론은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좀 쉬었다가 실무시험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어려운 문제 만나서 특히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애먹었고요. 자,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